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2009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세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지수 자체 볼 때는 참 안 움직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활발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많네요. 네. 지수로 보면은 뭐 거의 한 20포인트 이내 정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목별로 시장별로는 차이가 있죠. 그동안 거래소 시장이 좀 쉬는 동안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한 반면 중성주 쪽으로 약간 매기 이전이 있었고요. 또 2차 전지가 뭐 폭발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였고 네네. 그 이후에는 지금 뭐 개별 이슈가 있는 뭐 한진칼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매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삼성 SDI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디톡스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보면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앵커 없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외국인 매수의 질이 좀 바뀐 부분, 즉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패시브 펀드 중심, 그래서 지수를 추적하는 그런 차익 거래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는 정체되어 있지만 뉴스에 따른 개별 종목군들의 매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네. 또 하나 이제 펀더멘탈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리엄쿠첸이라든지 아니면 위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증시 쪽 오르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지겨운 그런 이슈지만 은 같은 9월, 금 같은 10월이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철 뭐 연휴가 있습니다만 그 연휴는 비교적 짧고 중국의 연휴는 10월 달에 가장 길고 그 연휴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휴에 따른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일종의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약간의 변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밥솥하고 제습기 갖다 놓으면 다 팔린답니다. 그래서 다 빨간색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어쨌든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게 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종현 애널리스트 오늘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알아보죠. 지금 현재의 뭐 중국 증시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뭐 예전에는 2000선을 깨지냐 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한 2100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과연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참 그게 궁금하네요.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안 좋다고 하다가 중립적으로 가시니까. 아니죠. 이제 안 좋다고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이제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외국 전문가들의 얘기는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였고, 최근에 이제 또 중국 경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좋다라고 또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도 우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뭐가 조금만 좋아지면 좋아진다라고 난리치다가 또 조금만 나빠지면 나빠진다고 난리치는 이런 행태 자체가 우습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제 그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시장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증시 지금 보면 2000선 아래에서는 한 뭐 1900선 정도, 위쪽으로는 한 2200선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국 시장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수의 변화는 없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정부가 예측한 대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중국 경제가 많이 민영화되었고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통제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다른 전문가들에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굳이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뭐 환구15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관보 정도의 얘기는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학자들보다는 정보 쪽 관리들의 코멘트 혹은 뭐 리커창을 포함한 주요 관리들의 워딩 정도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요. 실제로 경기 선행지수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비교적 급하게 내려오긴 했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여기서 요만큼 돌았다고 해서 좋다 난리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이없는 그런 행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고 재정 지출도 조금 늘어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중국 경제 지표 최근에 서베이 지표를 중심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고 실물 지표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경제의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그저께였던가요? 마크 파버를 비롯한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 경제 4% 성장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실질 성장을 얘기하는 건지 명목 성장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명목 성장이 4%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성장 개념에서 물가를 제외한 실질 성장 개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중국의 이 명목 성장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지 여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최근에 중국 경제가 왜 살아나고 있는 건지, 어디가 살아나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재고의 증가입니다. 지금 광공업 재고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 2009년도에 바닥을 찍었던 만큼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딘가에 소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지금 2009년도의 위기 이후에 크게 쌓아놨던 재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원자재 재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여러 산업들이 폭발하면서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업체 중소형 업체들이 난입하기 시작했고 이쪽에서 무조건 찍어내기만 시작하면서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던 거죠. 근데 이런 재고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면서 최근에 생산 지표들도 조금 안 좋았다가 안정을 찾아 나가는 모습인데요. 국경절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또 중국의 지금 11월 달 삼중전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 업체들이 다시 그 철강 이런 그 원자재 재고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BDI 상승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제 주변에 SNS나 이런 걸 보니까 BDI 상승하는 것 가지고 이제 원자재 급등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던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조금 약간 오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DI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인 브라질, 호주, 중국의 원자재 수요 상승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원자재를 왜 갖다 쓰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2010년도, 11년도에 원자재가 폭발했던 것은 투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과 미국의 투기 세력 규제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고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투기 세력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 정도의 구리 가격 반등 정도를 가지고 원자재 랠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오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투자의 증가와 함께 통화량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완만하긴 합니다만 2012년도의 바닥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지표들도 회복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경제 회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의 상당 부분은 삼중전해를 앞둔 재고의 확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월달 그 흐름에 따른 계절적인 수요 증가, 즉 이번에 10월달에 또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의 증가로 나타난 현상을 제외한다면 실제적으로 반등의 속도는 미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정말 올라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 즉 10월달 장기적인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을 염두에 둔 이러한 가수요를 제외하고 과연 정말 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중국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거구나. 이 확인은 그때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계절적인 가수요는 제외할 경우 이 지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 조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시라이를 중심으로 하는 부패 세력의 척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치권의 개혁과 함께 경제 개혁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인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 부담 요인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좀 무엇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인데. 최근에 리커창 그리고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했던 것이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전혀 안 빠지고 있습니다. 매달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물론 2010년도에 최고치를 보였던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지금 매월 꾸준하게 중간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개 도시의 이제 중간값을 구한 건데요.
지금 이 수치가 70이거든요. 그러니까 70개 도시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체계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의 본격적인 리바운딩 혹은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다시 한번 전 세계 10월 달에 작은 불응과 맞물려서 단기 금리의 상승과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장기 금리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급등한 것, 지금 이렇게 튀어오른 자국이 다 단기 금리가 급등했을 때 이때 우리 시장도 크게 뭐 두려워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물론 단기 금리가 급등했다가 모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지방채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채권 금리의 상승이 지금 회사채라든지 은행채 모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모든 금리는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해외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일부 반영하는 거냐? 근데 미국보다도 지금 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 정상화되는 과정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반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채권 금리와 수급이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있고요. 채권 발행량도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채권을 사갈 만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채권 수급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정부가 돈을 옥죄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단기 금리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자극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의 유동성,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초과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전체적인 이제 시리보 금리가 4%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공급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 과거 구간의 흐름도 살펴보게 되면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산업 생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직접 금융 비중이 낮거든요. 증시에서 돈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은행에서 돈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대출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시각이 나오고 있냐면 중국이 이제 예금 금리를 자율화하면서 마지막 수순은 대출 금리를 자율화하는 거다. 그러면 은행들끼리 대출 금리에 경쟁이 붙으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은행들의 금리가 낮아져서 다시 한번 이제 중소기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돈을 받아서 뭐 강력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단면만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도 있지만 전체적인 금리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출 금리를 마구 떨어뜨립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먹을 거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과거처럼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서 서로 마이너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실질 금리도 거의 플러스 양상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자율화 조치를 풀어주는 이유도 실질 금리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현재 이 간접 금융을 통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지표들의 악화 가능성도 4분기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아주 많이 기대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 차치를 하고 완만한 성장의 부분들에 어쨌든 간 계획 경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 노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대응이라던가 그 전략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을 볼 때 종목으로 봤을 때 소비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좋게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전략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수출입 항목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게 2014년 들어서 국영제 관련 종목과 신경제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신경제 쪽이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수입 항목의 비중을 봤을 때
지금 국영제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의 원자재만 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신경제 쪽의 수입 비중이 늘고 있고 이게 수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비중을 봤을 때 최근에 IT, 통신, 자동차, 의료 같은 것들은 올라가고 있고요. 소재 에너지와 은행주들의 전반적인 시가총액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가동률입니다. 네. 가동률이 90% 수준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0%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왜 떨어졌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인은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정말로 이제 중국의 투자붐을 일으켰던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살려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비중들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은 중국 내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에 연동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수출 내에서의 IT 비중을 보면 최근에 가장 늘어나고 있는 게 어디냐면 홍콩과 대만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권 3개 국가가 전체 아시아 평균보다 모두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IT 시장의 폭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최근에 IT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모이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지금 중국 경제를 받쳐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봤을 때 싱가포르에서 계속 폭발하고 있는 위챗 그리고 중국 내에서 바이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중국 시장 내에서는 뭐 레노버나 JT, 화웨이를 비롯한 이들 업체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 전략도 결국은 그것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거기에 맞춰 나간다면 중국이 지금 신경제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 또 실제로 신경제를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물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부대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안배에도 힘을 쓰겠지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분배 안정을 위한 뭐 철도 개발이나 이런 인프라 개발과 함께 이렇게 중국의 증시는 창업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과열되고 있는 IT 종목들 그리고 게임즈를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쪽 그리고 IT 베이스를 하는 여러 가지 제조 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의 소비 말 그대로 프리미엄 소비나 아예 저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두 번째로 좀 나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소재와 산업재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수익은 오르지 않고 지금 주가만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워낙 뭐 틀리고 있는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화학업종의 그 컨센서스는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좋아진다고 또 뻥쳤다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고려해 본다면 이 컨센서스는 떨어지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갈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현재 중국의 수요가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은 여전히 소재 에너지 섹터 쪽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을 IT 쪽에서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목군들의 여전한 장기 매수 전략을 그리고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제품들의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뭐 인터넷 소비라든지 모바일 소비를 통한 조금 더 생활 밀착형 그런 제품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 내의 산업의 어떤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투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경쟁 상대를 만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IT 내 유망 종목을 찾아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테마로 좀 가볼게요. 요즘에 테마 움직이는 거 보면요. 그 중심이요.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 테마에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를 넘어가더니 요즘 들어선 태양광 쪽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OCI가 요즘에 이렇게 올랐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태양광 쪽의 시장이 좀 세계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나요? 추이가 좀 어때요?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인공호흡기 정도는 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런 여건들이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대표적인 양치기 업종이 바로 태양광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뭐 이 업계에서 있은 지 한 뭐 12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봤던 자료, 4년 전에 봤던 자료, 3년 전에 봤던 자료 계속 거짓말입니다. 계속 거짓말. 그래서 지금 한 2007년도에 봤던 자료를 보면 지금 2014년 정도 되면 완전히 태양광 수요는 폭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주가를 포함한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졌어야 되는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중국 탓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업체들의 모든 생산량이 지금 파란색 차트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유효 생산량이 빨간색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녹색으로 보이신 차트는 탑 티어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주도 업체들의 생산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차트는 뭐냐면 태양광 발전 수요를 현재 추적한 것과 예측한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 균형이 맞아지는 시기가 어디냐? 2016년입니다. 물론 이 예측도 맞다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전망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의미 있게 지금 이 초과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는 2015년 정도가 되어야 의미 있는 초과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또 그만큼 가동률이 현재의 가동률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이제 그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태양광의 우리가 흐름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가격들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초과 공급은 어느 정도 과거에 대비해서는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태양광의 주요 셀 모듈 업체들의 수익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매출액 총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매출액 총이익률이 지금 2012년 4분기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가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지만 최소한 원가 이상으로는 생산해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주가도 서서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업체인 뭐 잉리라든지 뭐 JA솔라라든지 하나솔라 같은 종목군들의 주가도 어느 정도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이나 셀 모듈 가격들도 최소한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있는 국면이죠. 모두 이제 이렇다면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받쳐준다든지 수요 조금만 더 생긴다든지 하면 뭔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오성 LST 같은 종목이 오늘 춤을 추는 거고요. 네. 최근에 웅진에너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신성솔라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OCI라든지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함께 이들 종목의 움직임들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가가 110달러에서 비교적 강하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이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정상화 과정으로 오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근데 이게 주가를 보니까 우리 쪽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도 태양광 쪽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의 좀 지금 태양광 쪽의 성장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거대한 수요는 사실 유럽 쪽을 많이 봤었는데 중국 쪽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쪽은 계속 잘 활발히 진행이 되는지 뭐 알고 싶어요. 국가별로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요. 자, 2012년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앞쪽에서 보면 회색이 좀 많아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파란색 계열 쪽이 좀 많아 보이죠. 이 회색 계열이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비중은 2012년을 기점으로 확 줄어드는 반면 현재 지금 이 예측은 뭐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전망을 보면 중요한 것은 파란색 계열의 이머징 국가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국가들과 함께 미국, 일본 같은 국가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결국 이 수요가 지금 무너져 있는 동북부의 원전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가정용 발전 수요들 혹은 건물 하나를 커버하기 위한 소형 태양광 발전기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셀 모듈 가격들을 일본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지금 태양광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한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도별로 2%씩 계속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흐름을 미국은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회복되지 못한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과거 이제 고점에 비해서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망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은 살아남은 자가 결국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인데요. 중국도 2012년, 13년 넘어가는 구간에서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대기의 질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만 서울보다 2배 이상 안 좋은 게 베이징입니다. 공기 안 좋다는 얘기죠. 예, 대기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자동차 규제 이런 얘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은 석탄 발전이 주력인데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석탄은 주로 이제 발전 쪽에 쓰는 게 아니라 석탄 화학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에틸렌 같은 걸 분리해내서 차라리 석유화학 제품들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뭐 수력이나 이런 것들 늘려나가자. 물론 주력은 태양광이 아니라 수력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 같은 것들을 많이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내부 수요도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 태양광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전부 밀어내게 수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모두 폭락을 하고 전부 다 망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내수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던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수출에 그렇게 목매달지 않아도 중국의 내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출 물량을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지금 태양광 쪽에서 치열하게 나타났던 미국과 중국과 EU에 나타났던 이런 태양광 관련 분쟁들이 이제는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게 실제적으로는 웨이퍼가 아니라 셀이나 모듈 쪽입니다. 이런 쪽의 수급이 안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과연 태양광 발전을 계속 할 만한 나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일조량 분포는 지금 경제가 발전해 있는 동남부 쪽이 아니라 오히려 중서부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기 붉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수록 일조량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태양광 발전에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일조량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서부 개발과 더불어서 수요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 만들어 놓게 되면 석탄 모두 다 날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설이 갖춰지기 이전에 어느 정도 전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공기의 질도 낮춰야 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쳐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더 이상 가격은 안 빠진다라는 거죠.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 주가 이런 것들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을 보니까 지역별로 다 좋은 건 아닌데 뭐 유럽도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은 지들이 급해서 어쨌든 수요를 빨리 땡겨 쓰고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신들 업체들도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고 내수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매년 2%씩 의무적으로 이제 할당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태양광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살아남는 자가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관련주 보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자, 그러면요,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태양광에 대한 밸류체인, 이렇게 체인 쭉 보면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다 보면은 부분별로 나눠주셨잖아요. 중국 쪽에서 이쪽이 더 강하고 이쪽이 더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태양광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인곳 뽑아와서 이 인곳이 반도체를 만드는 인곳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에서 똑같이 인곳을 얻어오는데 차이가 뭐냐면 결정질이 조금 더 고품질인 것은 반도체로 쓰이고요. 상대적으로 저품질인 것은 태양광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모래에서 규사를 뽑아서 그 규사에서 추출해낸 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만드는데 결정질이 좀 더 좋은 것은 반도체로, 나쁜 것은 이 태양광 셀 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질 나와서 인곳이라고 하는 기둥을 만들고, 기둥을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를 다시 가공을 해서 셀, 태양광 전지 셀을 만들고요. 그 셀과 여러 가지 부속기기들을 결합한 것이 모듈이고요. 그 모듈이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 중에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에 지금 가장 앞단에 있는 이 실리콘 쪽,
이쪽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OCI가 뭐 단계적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이거 어찌 보면 시장과 괴리를 워낙 많이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소 차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래 전망을 위한 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 또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비중을 맞추기 위한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 매물 공백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셀이나 모듈 쪽이 그동안 중국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망한 업체들도 가장 많았는데 이쪽에 이제 내수 수요가 생기고 중국 쪽에서의 알아서 조정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업체 S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솔라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모듈부터 발전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단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을 좀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좀 뭐 하나그룹주는 또 이제 김승현 회장 관련 그렇죠. 이슈까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OCI는 가장 뒷단이라는 거죠. 현재 이제 발전 상황으로 보면 가장 뒷단인데 장기적인 전략에서 봤을 때는 업력의 크기나 생산 물량의 추이로 봤을 때는 OCI의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단기나 중기 관점이라면 S에너지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대단하네요. 요즘에 이런저런 하나그룹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이유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태양광 정말 양측의 소년 같았는데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연속성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김정효 애널리스트가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또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정효 애널리스트였습니다.